한동안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넘긴 건 더미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던 로켓이었다. 처음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루머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왜냐면 결과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기술 이전 없이 단 10년도 안 돼 세계 수준의 우주 발사체 엔진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배워서 만든 수준이 아니다. 그 의심은 결국 러시아의 실수, 즉 진짜 엔진을 넘겼다는 이야기로 번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루머가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루머처럼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 한국은 나로호 개발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엔진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야말로 발사체 후진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에 RD-151 엔진 일부를 제공하되 ICBM 관련 기술은 절대 이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비활성 모형, 즉 실물처럼 생겼지만 내부는 작동하지 않는 더미 엔진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나로호 3차 발사가 끝난 뒤 한국 연구진이 회수한 엔진 잔해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연소실 벽면이 일반 합금이 아니라 고온내열 합금 인코넬 718계열, 그 안에는 실제 냉각 채널이 정교하게 가공돼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외형을 본떠 만든 교육용 모형이 아니라 실제 연소가 일어났던 흔적이 남은 실물 엔진의 일부였습니다. 그 순간 항구연 내부에선 이건 우리가 생각하던 더미가 아닌데 라는 속삭임이 돌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까지 이어진 루머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인하는 동안 한국은 그 더미 엔진 덕분에 놀라운 기술적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나로호 이후 불과 8년 만에 완성된 누리호의 75톤급 엔진은 연소압력 64.5바, 비추력 298초, 추력 735kN이라는 세계 최상급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러시아 RD-191 엔진의 성능은 연소압력 262바, 추력 1960kN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단위 추력당 중량 효율은 오히려 13%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이 성능을 달성하기까지 외국의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공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받은 건 단 일단 엔진 하나, 그마저도 해체 불가 조건이었는데 한국은 그걸 분해하고 분석하고 결국 75톤급 액체 엔진을 완전 자립화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2023년 보도에서 한국은 불가능했던 일을 해냈다. 러시아의 엔진 설계 노하우를 실험실 단위에서 재현한 유일한 국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닷컴 역시 한국은 데이터를 훔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땀으로 복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과는 루머가 아니어도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진짜 엔진을 줬든 안 줬든 결과적으로 한국은 그걸 진짜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후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완전한 독자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되었고 국산 부품 비율은 100%, 엔진 클러스터링도 사기병렬 구성으로 완전 성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로켓을 쏜 게 아니라 한국이 우주 진입국으로 승격된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황당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MTCR 규제를 핑계로 기술 접근을 막아왔던 나라가 그 규제의 벽을 연구와 실험으로 뚫어버린 겁니다. 더미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진짜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이 루머는 한국의 기술 도약을 부러워하는 누군가가 지어낸 말들이 부풀리고 과장되면서 생긴 루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실 여부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주어진 걸 복제한 게 아니라 금지된 영역을 한국만의 기술로 뚫었다는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엔진 부품, 탱크, 추진체 시스템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고 한국형 발사체 기술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2조 3천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로켓을 빌려 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로켓을 독자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쏘는 나라가 됐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한국의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머는 이상하게도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나라에 대한 본능적인 시기, 질투와 마음 뒤편에 있었던 존경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한국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길을 걸었습니다. 러시아가 넘겨준 더미인지 진짜인지 모를 엔진을 그대로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복제라고 비웃었지만 한국 연구진은 그 안에서 원리와 구조 그리고 미래를 읽어냈습니다.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엔진 해체를 공식적으로 금지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정상 해체가 아닌 관찰 분석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했습니다. 고속 엑스레이 단층 촬영, 3D 스캔, 금속 분광 분석기까지 동원해 냉각 채널의 두께, 분사각도, 합금의 미세 구조를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십 테라바이트 단위로 누적하며 엔진의 여류동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국산 해석 프로그램은 지금의 누리호 1단 사기 클러스터링 기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모사한 게 아니라 분석부터 시작해 재설계를 통한 무수한 실험으로 한국에게 딱 맞는 최적화로 이어지는 완전한 독자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5톤급 엔진의 연소실 제작 기술을 확보했고 국산 소재 업체들은 합금 내구도를 1350도씨 이상 견디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연소 효율은 96%, 추진제 혼합비는 2.27대 1로 정밀하게 튜닝되었으며 시험 단계에서만 무려 1700회 이상의 지상 연소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건 세계 어떤 신흥 우주국보다도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결국 2021년 누리호가 첫 궤도 진입에 성공했을 때 세계 언론은 놀랐습니다. BBC는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발사체 기술의 문법을 다시 썼다고 평했고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발사체는 러시아의 설계가 아니라 한국의 집념이 만든 새로운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누리호의 엔진은 클러스터링 상태에서도 추력 편차가 1%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이건 스페이스X의 팰컨 9 엔진과 거의 동급의 안정성입니다. 국내 엔진 제어 시스템도 100% 국산화되어 비행 중 압력 변화나 온도 편차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러시아의 설계를 모방했다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정밀도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때부터 러시아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엔진 하나 스스로 못 만든다고 비웃던 러시아 관료들이 2024년에는 누리호는 RD-151의 구조적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존심의 나라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앞질렀다는 평가를 내린 건 그 자체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100톤급 상단 엔진, 300톤급 차세대 발사체, 그리고 달 탐사선 추진체까지 독자 개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국산 로켓 기술의 국산화율은 99.8%, 부품만 370개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민간 기업 주도형 우주발사체 산업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기술 도움 없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은 더 큽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우주산업은 GDP 대비 투자 비율이 0.08% 수준으로 이는 일본보다 높고 프랑스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누리호 후속 엔진을 포함한 차세대 발사체 프로젝트에 총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금 2.8조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즉 한국이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본격적인 플레이어로 올라선 겁니다. 이 모든 출발점이 한때 근거 없는 루머로 불리던 그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건 아이러니하면서도 짜릿한 현실입니다. 결국 러시아의 그림자에서 시작된 기술이 지금은 러시아를 추월해버린 겁니다. 다음은 25년 6월 6일 러시아 핵무기 비밀문서 공개된 이후 영상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러시아 핵기밀 자료가 대량으로 유출된 건데요. 이번 유출로 인해 러시아가 수십 년간 숨겨왔던 전략적 핵심 시설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36M2, 일명 사탄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의 세부 운영 방식까지
전 세계가 알게 된 겁니다. 결국 러시아는 지금 사상 최악의 군사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정보가 완전히 드러나면 전쟁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완벽한 대응법을 알려주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사건이 한국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놀랍게도 이번 사건은 한국에게는 오히려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노출된 기지 시설을 모두 재건축하거나 위치를 재조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클 겁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최소한 수년간은 극동지역 군사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최대 군사지원국인 러시아의 군사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안보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과거 냉전 말기에 소련의 군사 기밀 일부가 누출됐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약 10에서 15%가량 향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유출된 정보의 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방대하다고 평가되니까 한국도 충분히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사드, 패트리엇, 그리고 KAMD로 이어지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ICBM 발사 절차와 시설 구조 등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으니 우리 군은 방어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이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에서도 큰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에 신뢰돼 큰 타격이 가면 전 세계 국가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 같은 무기가 더 큰 관심을 받을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나토 등 서방과의 정보 협력 관계도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전 붕괴 이후 소련 군사 기밀을 활용해 미국이 지하관통 폭탄의 정확도를 무려 20%나 높였던 사례도 있었죠. 이번 러시아의 자료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됩니다. 즉,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공격력도 이 자료를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당장 이 상황을 수습하려 해도 이미 노출된 기지를 완전히 옮기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일로를 새로 건설하려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고 인공위성 정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공백은 길어질 것이고 그 기간 동안 한국은 자국의 방어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밀 유출은 대부분 민간업체의 관리 부실과 보안의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방위사업 과정에서 민간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러시아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보안관리 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이번 초대형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한국에게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 안보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정보를 빼앗겼음에도 완벽하게 기지를 이전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미국과의 군축 협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제한적 무력 시위를 시도하며 외교 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등장하더라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과거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 비화를 하나 소개하면 R-36 M241로 초기 건설 때 건설업체 내부 문제로 부실 자재가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내부에서만 언급되다가 나중에 재보수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이 일부 사실을 누설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후에 군시설 건설 시 민간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철저하게 감시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번 유출 사태도 민간 입찰 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걸 보면 보안의식이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 한국도 민간 협력으로 진행하는 군사시설 공사에서 보안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할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예산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극동지역 전력 유지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북한과의 군사협력도 이전만큼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지 재배치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무기를 대거 공급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그 공백을 안보 외교적으로 활용해 테러 제재와 대북 압박을 동시에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소련 붕괴 시절에도 러시아가 내부 재정 문제로 북한에 적극적인 지원을 못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혹여 핵 전력을 강조하며 강공 모드를 시도한다 해도 이미 기밀이 노출된 상태라 전술적 효용이 떨어집니다. 한국과 서방 국가들은 노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요격 옵션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더 큰 강점을 지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보다 시간을 벌기 위한 외교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한국의 목표는 이런 동향을 기회 삼아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군사기밀 활용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면 주변국 대비 전략자산 완성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 핵전력이 약해지는 사이 한국은 KAMD를 비롯해 다층 방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레이더 기술과 자료를 공유받으면 탐지 범위와 정밀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미사일 요격률이 10에서 15%만 개선되더라도 실제 전력 평가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량적으로 이 정도 향상이면 북한이나 주변국 미사일에 대응할 때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한미일 3국의 경계 시스템이 연동되면 그 상승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한편 러시아산 무기가 값싼 대안으로 통하던 제3세계 시장에서도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휘통제 시스템과 핵심 무기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소문이 퍼지면 무기 구매 의향국은 신뢰도를 따져볼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선택할 곳은 많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무기가 유일할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물론이고 운영 매뉴얼과 보안 기술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강점이 될 겁니다.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 국가의 무기 입찰 사업에서 한국이 주목받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면 한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공백을 무조건 반기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더욱 끌어안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손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러시아 극동 함대가 예전처럼 대규모 훈련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 안보 환경에서 긴장 완화라는 이득을 얻으면서 기술 확보와 군사력 강화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약적인 첨단 무기 전력 확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소련 붕괴 후 미국과 서방이 노획 수집한 문서를 토대로 지하 관통 폭탄 성능을 20% 정도 향상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미사일 방어 체계도 꾸준히 개선했고 그와 연계된 동맹국들은 제한적이지만 혜택을 공유받았습니다. 지금 벌어진 러시아의 기밀 누출 범위가 당시보다 훨씬 넓다면 미사일 방어를 비롯한 각종 무기 기술 발전 속도도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SLBM, 극초음속 무기, 정찰 위성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보가 선행되면 군사적 자립도와 함께 수출 경쟁력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 내부 상황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노출된 사일로를 통째로 폐쇄하고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규모 건설 작업이 시작되면 무조건 위성에 포착되고 관련 예산도 방대합니다. 이런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러시아 핵전력이 수년간 공백 상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공백기에 서방과 한국은 미사일 방어와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핵위협의 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국면에서 한국에게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나아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싶어도 기지보안과 사일로 보수 예산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노리는 신형 무기 도입이나 경제 지원이 지연되면 한국의 안보 부담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길어지면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자주 국방을 완성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넓어집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후견인 구실을 하는 러시아가 내부 문제로 흔들리면 한국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한국에게는 우호적인 기류를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극단적으로 핵 공갈을 강화하거나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가속해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미 정보가 누출되어 요격이나 정밀 타격에 대한 효과가 더 좋아진 상황에서 러시아가 섣불리 행동하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한국은 계속 미국 및 서방과 보조를 맞추면서 원하는 기술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K2 전차, K9 자주포처럼 이미 수출 성과를 거둔 품목에 더해 미래형 무기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런 방향이 국방력 증강과 방산 수출 시장 장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러시아 핵기밀 유출 사태는 강대국의 보안 실패가 군사균형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에게는 이런 러시아의 기밀 문서 공개로 우리의 전력 신장과 외교안보적 영향력 확대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면 미사일 요격률을 약 10% 이상 끌어올리고 탐지 범위나 반응 속도를 15에서 20%가량 개선할 여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가 한국 방위 산업의 도약과 지역 안보 주도권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